오늘 이렇게 그 뜻깊은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주제는 우리가 누구나 꼭 알고 생각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주지측의 의도에 따라서 이 창조 세계화된 인간의 위성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과학을 통해 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후에 양 교수님이 아마 그 종교를 통해, 기독교를 통해서 본 관점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다들 아시는 얘기긴 하지만은 중세 신학계에서는 두 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주제에 관해서 어떤 그 의미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두 권의 책이 되겠는데요. 하나가 Book of Nature, 하나가 Book of Script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자연에 새겨진 경전, 그리고 문자로 기록된 경전을 우리 인류가 전통적으로 이어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읽어나갈 것이냐. 저는 이제 이 자연 속에 새겨진 경전의 의미를 찾는 작업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것은 과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과학만 안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세 개의 동심원을 그렸는데요. 제일 안쪽의 동심원은 작은 점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건 우리 일상적인 암, 말하자면 이 단편적인 암들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 전체 그림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것이 이 중간에 있는 조금 긴 점선으로 연결이 된 것이 과학에서 알아낸 암. 이것은 상당히 많은 그 부분들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완벽하게 다 연결해서 보고 있지를 못하고 상당히 많은 단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가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암이 되겠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는 이거 전체가 아니고 부분만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여기에서 의미 있는 그림을 찾기 위해서 이것에서 소위 자연에 새겨진 경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전체가 연결된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거울에 비치는 그림인데, 이 거울 자체가 깨져가지고는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깨지지 않은 거울을 만드는 것이 제일 마지막 모습인데요. 거기에 비춰진 알을 저는 편의상 온전한 알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알모를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알은 우리한테 필요한데, 조금 전에 그 둥그런 원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비유로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구상에 모든 위치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되고, 세계 전체의 것을 알려면 세계 지도를 보면 되는데, 세계 지도를 하나의 평면에다 그리면은 도저히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지만은 세계 지도의 가장 오른쪽 끝과 가장 왼쪽 끝은 사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지도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제자리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의라고 하는 속에다가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알의
지구의가 있어야 우리 알을 거기다 제대로 배치하겠는데 그것이 뭐겠느냐 해서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우리 지구의 경우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 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모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모형은 여기 그 메비우스 띠라고 하는 모형이 꽤나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비우스 띠는 저 가운데 그림인데요. 이게 그냥 혁대 이렇게 그냥 갖다 놓은 거하고 같은 거지만 중간에 한번 꼬여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 메비우스 띠인데 이 메비우스 띠 전체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을 일단 배치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쭉 여러 가지를 배치를 해봤어요. 뭐 편의상 어디 중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오른쪽에 자연의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출발점으로 생각을 하면 자연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우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봐서 일부 눈으로 봐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자연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우주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를 이해하게 되면 그 사이에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몹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해당되지만은 인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를 여기다가 위치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신체로서의 인간.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물질적인 그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죠. 주체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것은 같은 인간이지만은 전혀 다른 성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저절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도 메비우스 띠가 여기서 한번 꼬여서 그 반대쪽 이쪽 면이 객체 신체라면 이 반대쪽이 주체 의식 이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그 메비우스 띠를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여기 와서 인간의 주체가 이제 중심이 되면 주체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 문명이고 또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 알미 되죠. 그리고 그 암 가운데 특별한 한 가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대단히 깊이 파고 들어간 알미 자연에 대한 사고를 통해서 자연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다시 이걸 통해서 저쪽을 알게 되는 이런 연결로 이 틀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을 연결을 하면은 나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온전한 알에 접근하는 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자연의 기본 원리에서부터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겠는데 그 중에 특히 그 생명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다음에. 그 자연의 기본 원리.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으로 대개 아는 겁니다. 변화의 원리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고립계라고 가정했을 때 외부하고 물질과 에너지 출입이 없을 때에 이 고립계 안에 나타나는 자연의 기본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전체의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고립계에 인한 에너지의 총량은 불변이다. 전짝은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S. 이 S라는 것도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 항상 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저것은 0보다 커진다. 현재보다가 커지면 커지지 작아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놀라운 그 엔트로피의 법칙인데요. 이 대개 엔트로피를 우리가 쉽게 상상하려면 무질서의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무질서는 자꾸 생겨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 기본 원리인데 이거 가지고 뭐 사물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느냐. 사실은 이거 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체 안에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이 배경이 있는 배경 안에 어떤 일부분의 어떤 물질 또는 뭐 대상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기 아주 좋은 그 교재를 갖다 놓으셨어요. 이게 물이죠. 이 물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이거 알고 싶은데 이 물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엔트로피 또 에너지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기 어렵죠. 우리가 이미 다 상식적으로 알지만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더 상온에서는 물이지만 100도 이상이 되면 수증기가 되는 거. 이게 다 아는데 그거조차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의 자유에너지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U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를 S라고 하고 그때 이 T는 지금 이 방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 T인데 단 이것은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0도C가 0이 아니라 영하 273도C가 0도인 이런 단위로 뭐 섭씨 단위를 써도 돼요. 그 온도를 가지고 자유에너지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하면 온도에 따라서 자유에너지가 다르죠.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는 에너지 값도 달라져요. 이게 물로 돼 있을 때 하고 얼음으로 이게 되면은 에너지가 벌써 달라요. 엔트로피도 또 물하고 얼음이 다르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 이것의 모든 가능한 변화는 항상 줄어드는 쪽으로만 간다 하는 것만 알면 설명이 돼요. 그러면은 0도씨 이상 우리 상온에서는 물로 있을 때가 자유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물로 돼버리죠. 물이 얼음으로 갖다 놔도 물을 녹아버리죠. 0도씨 이하에서는 얼음이 될 때가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낮은 쪽으로 가다가 보면 얼음이 돼버리죠. 100도씨 이상에서는 수증기가 될 때의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예요. 요거에 딱 들어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알면 거의 모든 우주 내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꼭 다음. 예를 들어서 우주 빅뱅 이후에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이제 핵을 구성하는 핵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입자가 먼저 생겨요.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 그 온도에서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걸 쫓아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따로따로 놀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걸로 뭉치게 되죠.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내려가면 이거 하고 처음에는 원자 핵하고 전자가 따로 놀아요. 이 중성 원자가 되지 않고 따로 높은 온도에서는 그때는 그게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야. 근데 온도가 더 내려가면 합쳐서 같이 도는 게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져요. 그래서 중성 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H2O 아까 이런 것은 단순 원자가 아니고 분자를 형성하는데 또 이 온도에서는 이 분자로 되어 있는 것이 원자 H5 따로따로 도는 것보다 더 자유에너지가 낮아서 이걸로 가고 소형 분자가 대형 분자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요. 물론 여기서 원자는 이제 원자 그 조금 좀 그 설명이 더 필요한데요. 원자가 종류가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거죠. 대략 지구상에 100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은 지금 여기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했지만 이거보다 좀 복잡해요. 태양계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에너지가 낮아지고 이게 모여서 이게 원자 핵이 여러 개가 모여서 있는 예를 들어서 탄소가 그 수소 원자 핵으로 갈라져 있는 것보다가 자유에너지가 낮긴 한데 근데 그것이 허공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가까이 접근을 일단 하고 나야 자연에너지가 낮은 걸로 유지가 돼요. 근데 접근을 못하면은 일어나질 않죠. 이것이 우리가 절연체로 하면은 에너지 출입이 없으면은 변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한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90개 정도의 물질은 엄청난 큰 별 안에서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 이전에 엄청난 큰 별에서 여러 개의 원소가 되다가 사실은 무진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철 26번 원소, 그 다음에 아연 30번 원소, 그 정도까지 자꾸 결합이 되면서 에너지를 내뿜어요. 이것이 별에서 나오는 빛인데, 그 이상은 이제 더 가서 묶으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더 줘야 돼. 묶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안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연히 결합이 됐다가 말하자면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해서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방사능 물질에서 스스로 깨지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은 전부 이 과정을 거쳐서 내려왔다. 막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다음. 그런데 그 중에 왕왕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 있지 않고 자유에너지가 조금 높지만 높은 데로 올라가 있는 그 준안정 상태에 있는 물체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것은 쉽지 않아서 여기에 에너지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상당한 부분이 이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보다도 높은 상태, 질서가 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국소질서, 준안정 상태에 있는 국소질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체는 다 국소질서예요. 그런데 이 국소질서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게 제법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국소질서가 하나 나죠.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우연히 이것들이 이렇게 갖다 또 깨지기도 하고 해서 우연히 요 모습으로 가면 그 준안정 상태로 가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년 요동을 쳐야 이거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러나 100만 년에 이게 생겨나도 3, 4일이면 깨져요. 이게 안정성이 이쪽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위로 떨어지죠. 이래서 이런 것들이 그 우주 안에 뭐 상당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거 보였어요. 여기서 한 단계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드느냐. 이것이 계속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년이 지나면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가정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건 합당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 계속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100만 년에 2, 3일 밖에 없고 깨지고, 또 100만 년 지나서 또 2, 3일 있다가 깨지고, 매 100만 년마다의 2, 3일이 다 합쳐서 100만 년이 돼야 이게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거 생기는데 실제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100조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데에 그 걸리는 시간이 100조 년이에요. 그럼 우주의 나이가 이제 138억 년인데 우주 7,000번 돌아야 겨우 요 정도의 정교성을 가진 거 하나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도저히 자연 속에서는 생겨날 수 없다 하고 얘기한 것이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높은 단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도 생겨날 수 있는 묘법을 가지고 계신다 거죠. 그 묘법을 알아낸 게 현대과학이에요. 그 어떤 묘법이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지구상에 이런 그 국소질서가 있는데 뭐 토끼 별거 아니지 하고 생각하지만 지구상에서는
우주 안에서는 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직까지 우주 전체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것은 우리 지구에는 아직도 없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국소 질서인데, 이것에 비해서 이것의 정교성으로 말하면 수억 배가 넘을 정도의 정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의 2배 정도 되는 거가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게 나오냐?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생명의 수수께끼죠. 문제가 바로 이처럼 정교한 토끼가 어떻게 출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생명을 이해한다. 여기 우리 그 오봉사님 생물을 전공하셨는데 이해하셨어요? 예, 그걸 제가 설명하겠어요. 네, 여기에 그 묘법은 자체 총회적 국소 질서라는 거예요. 자기 존속 시간 이내에 자신과 대등한 국소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국소 질서. 그러니까 총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음으로써 보통은 반응이 일어나기가 거의 어려운데 거기에 들어가면 반응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걸 총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체 총매는 자기하고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데에 자기가 그냥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었더라면 그거 하나가 처음 만들어지는 건 엄청나게 어렵지만 자기가 있으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거 나오는 건 아주 쉬운,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떠한 사례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한 너댓 가지 지금 막 섞어놨어요. 이런 것이 이제 자연계에 있는 구성 요소들인데, 그 다음에 요걸 분리해 보면 지금 5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A하고 B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계통끼리 친화력이 있어요. CD는 또 푸른색끼리 친화력이 있는, 요거 하나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100만 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것이 우연히 와서 배열이 될 수가 있어요. 요것끼리는 전부 그 친화력이 있는 것끼리 이렇게 우연히 들어맞았어요. 이거 100만 년 걸려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100만 년 요동하다 보니까 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생겨나면 다음에 똑같은 이거는 아주 쉽게 생겨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게 벌어지기만 하면 이게 지나가다가 친화력이 있는 것끼리 가서 만나요. 쉽게 만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금방 똑같은 게 둘됐죠.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딱 갈라지면 금방 2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대표적인 자체 총회적 국소 질서인데, 이것이 있으면 이거 하나가 만들어지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이거 또 하나 만드는 거는 이게 100만 년 걸렸으면 이건 2, 3일에 하나씩 탁탁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또 각각 그런 역할을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많아져요. 무한대로 수학자는 무한대가 된다 그러는데 물리학자들은 무한대라는 말을 믿지 않죠. 소재가 유한하니까 유한한 걸로 끝일 수밖에 없는데 10만 개 정도 쉽게 되는 거예요. 뭐 소재가 더 있으면 더 많아지겠죠. 우리가 그 뭐 박테리 번식하는 거 보면 잘 알죠. 자, 이런 것이 가능하면 고담 슬라이드 보세요. 이렇게 많아지는 거고, 고담. 아까 얘기한 이 문제가 풀려요. 이거 아까 100조 년에 걸려서 했는데, 이것이 자체 청구적 국소 질서면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한계면 더해졌는데 금방 10만 개가 돼. 그럼 10만 개의 어느 것을 어깨를 타고 올라가도 이게 다 되죠. 그래서 이거 확률은 10년에 하나씩. 그러니까 그냥 뒀더라면 100조 년에 한 번 일어날 기적이 매 10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이것이 또 자체 총회적 국소 질서면 이것들이 또 그렇게 또 금방 많아져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이것이 그냥 뭐 수없이 올라가요. 우리 지구가 지금 40억 년 정도, 45억 년인데, 한 40억 년 동안에 매 10년마다 이런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나면은, 4억 번의 기적이 쌓이는 거죠. 그 4억 번의 기적이 쌓이면 토끼가 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 이 묘한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천체를 우리 현재 알기로는 우리 지구밖에 없어요. 다음. 그래서 우리 생명의 모습이 이게 물리학자가 보는 게 생명의 모습이야.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한 자체 청구적 구조 질서가 10만 개. 요건 10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또 뭐 5만 개, 뭐 또는 또 해서 점점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현재 남아 있는 건 이건 벌써 없어졌고 현재는 이 정도가 남아 있어요. 현존 질서가 이건데 이것이 생명의 모습. 다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바탕 질서가 변해요. 이게 왜 변하냐 하면 이것들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바탕 질서에다 뭐를 갖고 자꾸 기여를 해줘. 예를 들면 이거죠. 이 산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산소가 최초에 이 경우에는 지구상에 산소가 없었어요. 우리 태양계에 있는 어느 천체에도 산소가 거의 없어요. 이 산소는 자연계에 쉽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소가 있으면 반드시 화학결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결합해서 결합으로 있지 공중에 떠다니는 게 없는데 생물체가 자꾸 탄소 동화장을 해서 내뿜어서 이게 엄청나게 우리 지금 현재는 20%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죠. 근데 현재 여기 있는 이것들은 그 산소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 상황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또 이것들은 이 상황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이래서 이것과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게 연결이 돼야 이것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건 과거고 현재인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음. 이것들이 전부 자유에너지를 받아야 유지가 되고 활동을 하는데 이 자유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상에서는 태양빛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쓸만한 자유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녹색식물 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그 녹색식물이 만들어준 거를 다시 얻어야 생존이 돼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가 그런 식으로 한 묶음이 돼야 된다. 이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서로 간에 이것들끼리 자유에너지를 주고받고 이것들을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실체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거에다 이름도 붙여놓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래서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온생명. 그러니까 생명은 이 속에서만 존재하고 이러한 형태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온생명인데 요거 하나하나는 저는 이제 나생명이라고 그러죠. 뭐 개체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나생명, 이게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긴 해도 이 온생명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나생명, 온생명을 모르면은 이 나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뭔가 정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백과사전에도 6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다음에 이게 온생명이라고 봐야 비로소 이해가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제가 시간이 너무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요약만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그 나생명들은 온생명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온생명하고의 밀접한 관련 안에서만 생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타 참여자들과의 성공적인 관계 맺음, 이것이 결정적이야. 서로 싸움하는 게 아니고 성공적 관계 맺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상황을 알아야 거기에 적절히 반응을 해서 서로가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내부와 외부 사이의 동조기구가 바로 지성이에요.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생명 안에서 내부와 외부 사이의 동조기구가 각각의 개체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다음 부분이에요. 이것이 있는 존재는 그 안에 주체적인 양상이 발생한다. 나라고 느끼는 거야. 그 존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우주 내에 있는 한 현상을 얘기하는데 다시 보면 그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다 한 사람으로서. 나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나의 출현이 이게
생명의 가장 큰 신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메비우스 띠의 안과 밖으로 가야지 같은 쪽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지게 됐어요. 각자가 나를 가지고 있죠. 네, 다음에. 그래서 아까 여기 그 색깔 바꾼 것이 같은 건데 여기 주체가 생겼다는 것. 그 다음. 그래서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거기 메비우스의 내면이 바로 삶의 색인데, 삶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삶이란 복합 질서, 즉 온생명이죠. 참여자의 주체적 양상을 지칭하며, 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체로서의 자신을 지칭한 것이다.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는 메비우스 띠의 외면과 내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나가 누구냐? 작게 보면은 바로 개체로서의 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족 정도만 보면 이게 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라고 같이 느끼죠. 우리 가까운 우리. 이것을 확장하면은 뭐 국가도 되고 민족도 되고 인류까지도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생명 자체는 온생명이에요. 그래서 온생명 자체를 나라고 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되겠어요. 다음에. 온생명 내의 인간의 위상은, 온생명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한다는 것은 몇몇 개별 인간만이 아닌 인간의 집합적 주체가 온생명을 자아로 삼고 진정한 온생명적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 경우에 마치 인간 신체 안에서 인간 두뇌가 인간의 정신 기능을 담당하고 있듯이, 인간은 온생명 안에서 온생명의 두뇌가 돼서 온생명의 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다 하고, 인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제가 본 이 자연의 책의 주요 줄거리인데요. 이것을 제가 알고 나서 다시 성경을 성경을 보니까 새로운 이해가 되는 거가 있어요. 두 가지만 내가 오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 포도나무 비유, 여기 다 잘 아시는 거겠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 오케이. 이걸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건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온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온 생명을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포도나무 이상 좋은 비유가 없어요. 온 생명 포도나무 전체가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온 생명인데 하나하나 가지는 그 낫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온 생명이고 당신들은 거기에 있는 가지 곧 낫생명들이다. 우리가 온 생명으로서의 한 몸이다. 이 전체를 농부신 하나님이 거둬주신다 하고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너무도 잘 아는 건데, 이웃이 곧 내 몸이다. 이게 뭐 성경 말씀 더 이상 읽을 게 없고, 왜 이웃이 내 몸이냐?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알고 보니까 온 생명이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바로 온 생명의 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내 몸이에요. 그것을 알고 나면,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무도 당연한 얘기가 여기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온 생명을 벌써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사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완전히 결론. 그래서 메비우스 띠를 통한 창조 세계의 모습, 우주가 인간을 창출하는 모습과 또 창출된 인간이 그 우주와 인간을 자신의 안에 담아내는 신비한 순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인간이 곧 우주의 일부분이므로 이는 곧 우주의 신비한 자기 이해에 해당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장이요. 결론으로 인간의 위상과 역할, 우선 위상, 온 생명의 두뇌가 된다. 온 생명을 자기 몸으로 느끼고 살펴나가는 온 생명 두뇌에 해당한다. 역할, 세계 창조 과정에 동참, 창조 세계의 한 주체로 우주 창조의 경륜에 참여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